토론회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은 세 분의 발표자가 있고 세 분의 토론자가 계시는데 먼저 첫 번째 발표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한 다음에 전체가 다 앞에 나오셔서 같이 토론을 하고 플로어에서 같이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지해 드렸듯이 토론의 끝은 5시 반이고요. 6시부터 학생들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정경원 참교육용소소장님이 하시게 됐고 그다음에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은 이림여고 주석훈 교장 선생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참교육연구소 소장 전경원입니다. 저는 발제지를 읽어 나가면서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화면에 이렇게 떠 있는 화면은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선생님께서 화면 띄워놓으신 거고요. 저는 지금 발표를 요 발제지 지금 나눠드린 자료집에 보면 4쪽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쪽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부가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교육부가 2019년 3월 12일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단 하루 동안 쏟아져 나온 각종 매체 관련 기사가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대강 확인되는 기사 제목만 얼핏 봐도 공교육과 사교육을 둘러싼 우리 교육 현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나 국가교육회의 등 어떤 단위에서도 아직까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진행된 대입체제 개편 관련 논의로 인한 후폭풍 때문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입장을 10분 양해할 수 있습니다. 대입체제 개편의 중체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업무로 이관을 했고 국가교육회의 역시 이를 다시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기는 식으로 진행된 대입체제 개편 논의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입했음에도 교육공동체 구성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어정쩡한 결론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논의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학생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쉼이 허락되는 공간도 중요합니다. 또한 삶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다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교육이 학생을 중심에 두지 않은 채 기성세대와 교육 관계자들이 각기 자신들이 처해 있던 입장과 논리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에 임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가 되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과도한 경쟁교육 체제 아래에서 소외된 채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지면에 걸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대학 입시 체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고통을 지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비단 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고통받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루 사이 쏟아진 기사 제목만으로도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현재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5쪽하고 6쪽 가운데 부분까지는요, 기사화됐던 내용들을 한번 제목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을 보면 아마 한 수백 년이 지나면 이 시대를 이렇게 연구하는 후학들이 이 기사만 봐도 이 시대의 어떤 사교육과 공교육의 문제가 아주 집약적으로 다 제목에서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교육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0조 원에 육박하는 사회적 비용이 사교육비로 지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 수치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분적이고 지역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대로라면 실제 20조의 몇 배가 되는 사교육비가 지출됐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두 가지 현실적 요구에 맞춰서 대입체제를 개편해야 하는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생 선발이라는 입시 문제가 학교 교육과 보편적 삶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를 도외시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바람직한 입시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수고로움과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논의가 갖는 의미 또한 결단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대입 3년 사전 예고제에 따라서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고3이 되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학 입학을 기준으로는 2023학년도 입시가 되는 셈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 연구를 쓰고 나서 어제 통과된 법안 중에 대학 입시 4년 예고제가 어제 법률안으로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 법안에 보면 중학교 3학년이 시작되는 해가 3월 1일이잖아요. 근데 3월 1일 이전에 발표를 하도록 어제 법안이 통과돼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년 3월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 입학 체제도 발표가 또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교육부나 혹은 이제 상반기에 만약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1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는 이미 작년에 발표된 입시안을 토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3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수립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고 참고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입체제 개편이 단순하게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결정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입체제 개편 문제는 여러 가지 교육 현안과 연동되고 있음을 놓치고서는 어떠한 입시제도도 현장에 뿌리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간의 수많은 혼란과 실패의 경험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입시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교육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성찰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대입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입체제 개편의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전제조건이란 말은 사실은 이것들을 고려해서 현장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성공하기 어려운 대입제도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입체제 개편 논의가 대부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종합적인 검토를 지향하기보다는 대증종요법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의 악순환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결정하고자 논의했던 지난해 공론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향후 대입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데 크나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대입체제 개편안은 교육 현안 가운데 단기적 관점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에도 마치 당장 제도의 변경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관가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고자 했던 점이 혼란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입체제 개편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이라고 하는 고교 학점제의 경우에도 사전에 정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점검이 없이는 이 역시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해서 사전에 정비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런데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대입체제 관련 논의를 거쳐서 방향성과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런 후에 2020년에서 2021년 최소 2년 정도는 충분한 연구 시간을 갖고 2022년에는 바뀌는 교육과정 등 관련 내용을 교육부 내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를 해야 하는 그 시점이 오고요. 이에 따라서 2023
2023년부터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를 집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빠듯하게 준비해야만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와 성취평가제가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한 일정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요.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되는 수험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부터 시작해도 일정이 촉박한 상황인데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고교체제 개편 문제가 있고요. 2015 교육과정과 향후 현재 지금 2015 교육과정과 앞으로 또 개편 예정인 가칭이죠. 2025 교육과정과 학교 수업의 현장의 요구, 그리고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문제, 고교 학점제 시행을 위한 이런 전제 조치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당면 과제고요. 그 밖에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외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대입체제 개편 방안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관련된 논의인데요. 사실 고교체제 개편 관련 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 철학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로 개편돼야 한다는 관점의 기저에는 경쟁 중심의 교육 철학을 거부하고 협력과 배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 철학에 공감하는 시대적 요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쟁과 배제의 교육 이념이 낳은 교육 공동체의 심각한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차별과 특권이 묵인되는 교육 공동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협력과 배려의 가치로 다시 쌓아야 하는 교육 공동체 신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용문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개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1번 인용문 잠깐 보시면요. 우리의 현장 학교 교육은 입시와 시험 위주의 경쟁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쟁 교육에서는 인격 도야와 사회 정의, 공동선과 같은 교육 본연의 원리와 목적을 실현할 수 없으며 대신 명문대 합격을 위한 점수와 성적 위주의 형태가 지배적이다. 그런 경쟁 과정에서는 갖가지 교육적 편법과 탈법 및 비인격화와 교육 양극화 등이 일상으로 나타난다. 최근 경쟁 교육은 경제적 효율성을 지향하는 시장주의 사고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2번 인용문도 유사한 맥락으로 진술이 돼 있고요. 3번 인용문으로 그쪽 3번 인용문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학교 교육이 개인적인 경쟁의 장이기 이전에 사회적인 통합과 융화의 장이어야 한다는 점은 한국의 고등학교 체제 개편 논의에서 꾸준히 간과되어 왔다라고 기술한 내용을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인용문 1, 2, 3번의 내용과 관련된 관점에서 고교체제 개편의 문제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교체제의 공고한 서열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과제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다수가 이 서열화를 해체하는 쪽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여론을 수용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법 진흥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원자 감소로 자발적 선택에 의한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개편. 이게 이제 실제 일부 학교들에서는 일반고 전환 신청을 했고 또 실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반고 전환을 생각하는 학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이건 법 개정을 통한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조입니다. 이 4가지 정책적 접근 가운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 내지는 이제 수정함으로써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 체제를 개편했을 때 기대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 또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까지 제시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이 갖는 의미도 새롭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로 개편됨으로써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사회통합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계층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에서 서로 다름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협력의 가치와 배려의 미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유형의 고교 체제로 인해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었던 공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일반고를 중심으로 기존보다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과도 맥이 닿습니다. 셋째,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됩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으로 구분되었던 고교 체제가 일반고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다방면에서 다양성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동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장점과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교육에 대한 집중과 투자가 과감하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 분야의 지원과 재정을 축소하는 방향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더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교원을 더욱 확충해서 학생 1인당 교사의 비율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오로지 교육과 인재 양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육의 철학적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 체제가 경쟁을 전제로 배제와 특권 그리고 차별이 묵인되면서 불평등 교육이라는 현실적 장애가 발생했다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을 통해 협력과 배려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교육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반면에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점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고교 체제 개편도 탄력을 얻을 수 있음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이라는 정책을 수행하게 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영재학교나 과학고와 같은 수준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층의 현실적 요구는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킬 것인가? 둘째,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를 개편할 때 기존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과 같이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는 그런 유형의 학교들과 일반고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문제이고, 근데 이 부분은 기존의 영재학교나 과학고의 경우에는 신입생 선발 시기와 운영과 관련하여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일 뿐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근본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선발 시기와 관련하여 위탁교육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학교에서는 진학 실적이 일반고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 종래부터 일반고였던 학교들과의 수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타당한 우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한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이제 분석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이 선발 효과로 분석이 됩니다. 이미 입학할 당시부터 학업 성취도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도 일반고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단위 학교의 교육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물론 단위 학교 내부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을 통해 혁신을 이룬 학교들의 사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료의 공유와 교원 연수 또는 장학지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실천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월성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탁교육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둘째, 단위 학교별로의 그 표준화된 진로와 진학 관련 자료와 매뉴얼 보급을 통해서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셋째는 단위 학교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연수 역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쪽으로 가면요. 두 번째 2.2는 이제 교육과정 문제인데요. 2015 교육과정과 실제 수업 장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의 문제를 제한된 지면에서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여기서는 특정 교과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에 따라 교실 수업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학교 국어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었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과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영역별로 성취 기준이 제공이 됩니다. 이 5개 영역 모두를 분석하기는 지면관계상 어렵고 논의의 편의상 이 5개 영역 중에 문학 파트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모 박스 안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015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국어교과서 문학의 성취 기준 10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10가지를 보면 이제 평가원에서 이렇게 10가지를 던져놓으면 이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10가지를 가지고서 3개 학년으로 문학 영역만 나눠야 돼요. 그러면 통상 10개니까 성취 기준이 3개, 3개, 4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 3개, 3개, 4개로 나눠서 이 3개를 또 한 학년에서 중학교 국어교과서는 지금 현재 1권, 2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또 다 넣어야 돼요. 근데 실제 이 지금 제가 굵은 글씨로 지금 해놓은 부분이 1번, 5번, 10번인데 이 3가지가 나머지 것들과의 위계를 잘 보면 굳이 성취 기준을 이렇게 많이 던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번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성취 기준을 주는 거죠.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한다. 이 성취 기준과 이 밑에 있는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한다. 이런 내용들의 사실은 요 1번 하나로 나머지 항목들을 포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독립시켜 놓음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를 집필하는 당사자들은 이 성취 기준 가지고 또 단원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단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아이들이 학습해야 될 분량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2, 3, 4 정도는 1번에 포괄시켜서 사실은 활동으로 구현해도 충분히 예를 들면 뭐 보느니 말하느니 화자나 서술자의 문제는 문학작품 하나를 감상하면서 심미적 체험을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가지고 교과서를 분명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지금 10가지 성취 기준 가운데 딱 3가지만 추리면 이 지금 1번, 5번, 10번으로 나머지 것들을 다 추릴 수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성취 기준이 딱 3가지만 나오면 학년별로 문학은 딱 한 단원만 설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학의 성취 기준을 조정하듯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여기에 부과된 이런 10가지의 성취 기준들을 과도하게 지금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성취 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2015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뭐 발표식 수업, 토론식 수업, 그다음에 협력 수업, 모둠 수업,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성취 기준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발문들을 보면 사실은 뭐 문학 활동을 한다,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작품을 감상한다. 이런 식의 기준인데 이것은 기존에 그냥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구현될 수도 있는 성취 기준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실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그런 수업 모델과도 맞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4쪽 그 2.3 위까지고요.
그다음에 14쪽에 그 2.3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문제인데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한 문제는 해묵은 논쟁입니다. 사실 교육적 관점에서 어떤 평가 방식이 합당한지에 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대평가가 갖는 장점도 물론 존재할 것입니다. 절대평가가 지니는 단점과 한계점 또한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육 환경과 여건에서 가장 교육적이고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상대평가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요구합니다.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의미를 배우고 인간의 존엄을 학습하며 타인과 더불어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배움과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겐 경쟁보다는 협력과 배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경쟁보다는 협력과 배려의 가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수준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교 학점제 관련한 대목입니다. 학점제는 이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 현재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남은 시간은 불과 5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해 5년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기 전에 해결돼야 하는 선행 과제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고교 체제 개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수능과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가 선결되지 않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단위학교 차원에서 보면요,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장 고교 학점제를 접하는 단위학교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커다란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학교에서는 이런 아마 접근들을 할 겁니다.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서 이수단위 기준과 개설 가능한 교과목을 논의할 것이고요. 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인정 교과 목록을 참고해서 활용할 것이고, 교육감 승인 교과가 없는 경우에는 아마 교과목 승인 신청을 통해서 교과목 개설 등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학기 단위로 운영되는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단위학교 특성에 맞도록 체계를 잡아가기 위해선 남은 5년도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 이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과 수능 및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교육과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 해결에 연동되는 문제들을 마지막 장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요. 사실 그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내적 관점과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육 외적 관점도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줄탁동시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에서 쪼을 때 밖에서도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접근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왜 특정한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공고하게 서열화된 대학에 진학하고자 욕망하는가, 이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교육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유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최고라고 일컬어진 대학을 졸업해야만 풍요롭고 품격 있으며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합리적 신념인가 여부를 떠나서 기저에서 작동하는 심리나 욕망의 정체가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을 때 해결의 실마리도 같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번박하게 말하자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료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품격 있고 여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면 교육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은 굳이 대학 진학을 위해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경쟁 교육의 현실을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실현된다면 경쟁교육도 무너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하루 8시간 노동을 통해 안락한 삶을 누릴 정도로 소득이 보장되고 몸이 아플 때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책임지는 세상이 되고 누구나 공부하고 싶을 때 배우고 싶은 만큼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여건이 조성된다면 교육 문제는 비로소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용적 복지와 관련된 모델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이지 당장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태어나 자라며 국가에서 부여한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노동의 의무와 그에 따른 납세의 의무와 선거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그 정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거나 과도한 수준인지는 새삼 돌아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입교육 개편의 방향성을 온전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상황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대입체제 개편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교육과정,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등과 연동되지 않는 대입체제 개편 논의는 공허할 뿐더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과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대입체제 개편 논의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과 가칭 2025 교육과정의 수립을 위한 조속한 연구 개시, 그리고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경원 수장님은 대개 그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을 중심으로 미래의 새로운 대입 제도의 방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석군 미림여고 교장 선생님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림여자고등학교 주석군입니다. 오늘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초인가요?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 가수 그룹들이 나와서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순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였었죠. 가사를 봤더니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치면 됐어, 그걸로 좋게 내 사토로 내가 늘어놓을 때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로 몰아놓고 전국 900만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꽉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고 우리를 덥석 모두를 먹어 삼킨 이 시커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엔 너무 아까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그 울부짖었던 그 학교 현실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역시 학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되고 사교육비 경감을 해야 된다라는 이 명제를 놓고 토론한다는 것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전경원 그 참교육연구소장께서는 오늘 발제를 통해서 현재 학교 교육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학교 교육만으로도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고 이것이 또한 대학 입학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육과 입시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교 체제 개편과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도입, 그리고 기타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보장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다른 말로 평생교육 등이 어우러져야 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다 공감합니다. 저는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 체제를 개편하는 발제에 대해서 주목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교육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라는 고교 체제가 서열화의 으뜸 원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하나의 방어벽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르는 사교육의 진원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면서 대부분 교육감들께서도 공약하셨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미 자사고 재지정을 통과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자사고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전국의 4%밖에 안 되는 이런 학교들이 대략 10배 이상의 대입 진학 실적을 거두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서열화와 특권 의식의 중심에 이런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창 커가는 학생들이 벌써 어린 나이에 승리감과 패배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여전히 존재하는 우선 선발이 자사고 같은 경우는 동시 전형으로 작년부터 바뀌긴 했지만 일부 특목고라든지 영재고는 여전히 과학고나 영재고 이런 학교들에서는 여전히 우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발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의 학급 수나 학생 수를 보장하는 문제, 일반고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철폐돼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과정이 우수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라도 원하는 학생을 받아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면 됩니다. 다양한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면 일반고 체제 내에서 다양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정경원 발제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학교들이 헌법 소원을 냈었습니다. 금년도 중반기쯤 가면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장하기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그런 학교들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 선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 소원을 낸 것입니다. 완전히 주객에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특권 교육의 철폐는 일반고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해온 아주 극히 일부일 거라고 보고 있지만 학교에서 특별반을 운영하고 우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들을 부여하고 하는 일들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일반고 중심 체제로 고등학교 체제가 개편되어야 절대평가로의 변화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절대평가로의 변화는 수업의 혁신과 배움과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학교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사의 개별평가라든지 단위학교의 폭넓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이라든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교육 혁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토론과 발표, 그다음 모둠 학습의 과정을 통한 역량 중심의 교육, 경쟁보다는 협력과 배려, 타인에 대한 존중 이런 교육이 여기에서 가능해집니다. 절대평가가 되면 점수 인플레이션이 되고 동점자가 많아 변별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학이 걱정할 일이지 고등학교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언론은 강남 8학군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학의 그 평가 전문성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대학의 지금까지 평가하신 분들의 평가 전문성을 우리가 신뢰하는 문제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정보 공개를 통해서 대학들이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지역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보 공개를 통해서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으로 역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 특히 강남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진정한 교육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학교가 살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신뢰가 낮아지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2025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2028 대입의 변화는 2022 새 교육과정의 고시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고시는 이미 연구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고시는 반드시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 패키지로 묶어 고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되어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의 부조화에 따른 고교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제자의 제언은 일괄 패키지로 교육과 입시를 해결하는 제언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특권과 차별이 없는 학교, 배우고 싶은 바를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학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업의 혁신과 평가, 대학 입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석근 교장 선생님은 대체로 공감하시면서 교육과정과 수능 체계의 전면적인 그 개편 패키지화를 또 말씀하셨습니다.